받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할 거고, 사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PPT는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가고, 좀 우리 사례나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좀 인원이 좀 적으니까 요때를 또 이제 좀 많은 우리 좀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각각 개인별로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더 유익할 거예요, 아마. 일찍 오신 분들에 대한 베네핏이에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는 영상 잠깐만 보고 갈게요. 왜? 왜? 어라? 나오냐? 잠시만. 찾아서 그냥. 한국 연구는 운동이 일체다니까. 운동한다고 이 안에 슬랙 부가 들어있어서 소리 올리면 돼. 향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맞아. 나도 이걸 먹고 광고는 여기까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개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소음 피해를 호소한 윗집 주민이 아래층 개 주인을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이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윗집 주민이 개 짖는 소리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피해가 지속됐음에도 아랫집 개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윗집 주민은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뒤 2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주로 집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래층에서 개 2마리가 매일 5시간 이상 짖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윗집 주민은 아래층 주민에게 직접 연락도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이웃사회센터 모두 개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결국 윗집 주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끝에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셨어요. 네. 자, 요 내용은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16세대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간 경기도 화성의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없던 얘기인데, 진짜 이게 이제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근데 이제 누워 있을 때 보면은 아랫집 소음이 되게 잘 들리거든요. 막 말하는 소리도 어쩔 땐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다 보면 이게 진짜 전체가 울리는 것처럼 정말 들릴 수도 있고, 너무너무 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 힘든 상황에서 강아지에 대한 소음은 정말 힘드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교육을 받으면은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이면은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짖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근데 이제 법원의 이런 판례는 앞으로 계속 이용되는 판례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냥 그 판례가 있었으니까 짖었어? 민사소송 청구했어? 아, 그럼 100만 원이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때려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발생된다라는 거, 그거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보고 가지 않고 요거는 그냥 이것도 유튜브 뉴스인데 설명드릴게요. 자,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응가들이 항상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그리고 막 짖고 그러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강아지 자체를 그냥.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뭐 똥 밟거나 아니면 똥을 받거나 아니면 뭐 소변을 보는 거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뭐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물려가지고 아니면 강아지에 대한 뭐 동물에 대한 그런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근데 자기가 피해를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혐오로 변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뉴스인데 실제로 부평에 있는 한 공원에서 낚싯바늘에 꿰인 소세지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일부러 풀숲 뒤쪽에다 이렇게 좀 숨겨놓은 거예요. 강아지들이 가서 먹으면 낚싯바늘에 꿰이게끔 만들려고. 이거 말고도 강남의 모 공원에서는 순 건전지를 소세지를 이렇게 싹 말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강아지가 위가 이제 천공이 되는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게 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뉴스예요. 다 최근입니다. 엄청난 최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판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강아지들, 그러니까 요 호수공원,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에 치동천이랑 뭐 호수공원이랑 요쪽을, 인근을 다 이 산책로에 정체불명의 하얀색 가루가 계속 뿌려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우리 보호자들과 함께 같이 조사도 나서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샘플 시료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 강아지가 나왔는데 냄새를 좀 맡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어쨌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입원 치료 끝에 어쨌든 잘 치료가 돼서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 공원 측에서도 그 정체불명의 하얀색 가루는 자기가 뿌린 적이 없다. 공원에서는요 사실 방제, 그러니까 해충을 없애려고 했을 때는 그냥 액체로 된 걸로 이렇게 쓱쓱 뿌려요. 가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때마다 지금 막 뿌려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범인을 찾으려고도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범인은 찾지 못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봤던 강아지가 한 2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더 됐을 수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반려견 모임 안에서는 2마리의 피해가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갔다가 왔던 조금 소동 아닌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조금 더 패티켓을 잘 지키고 보호자님들도 패티켓을 잘 지키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우리가 이런 걸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혐오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키즈존처럼 노펫존이 생기고 우리 강아지가 우리 단지 내에서 산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는요. 요거는 보고 갈게요. 요거는 참 당황스럽네. 요거 안 나와가지고요.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
네, 로그인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 이거는 찾기가 제가 쉽지가 않을 거. 잠깐만요. 아, 이걸 이 링크를 복사해서. 네. 자, 그냥 이것만 일단 보시죠. 근데 뭐 이건 플레이는 뭐 안 해도 굳이. 지금 요 까만 강아지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셨고요. 길을 가는데 요 하얀 강아지 2마리, 소형견 말티즈 2마리를 키우는 분이 오프리시를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보셨어요? 이거 쇼츠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분은 이제 줄을 매고 있었고요. 여기는 얘는 오프리시. 근데 이 대형견이 얘네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물려고. 그래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보호자님 막 당황해가지고 막 땡기고 막 했는데 사실 이 대형견 얘네들 한 번 물면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강아지가 한 번을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단지에 있는 우리 진돗개 한 마리가 여기 입마개 쓰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사고는 순식간입니다. 오프리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내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프리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강아지가 딴 강아지를 물까봐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반려견들이 거의 대부분 소형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견한테는 정말 갑자기 이제 물리는 상황이 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저는 이 상황을 오늘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겪었어요. 곰이랑 같이 산책을 아까 낮에 한 2시, 3시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에 이제 산책로를 좀 걷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분이 여기서 벤치에 앉아 있고 거기에 강아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 분이 이렇게 핸드폰 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걸 잘 못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만큼 정도 떨어져서 지금 이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곰이랑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갈색 푸들이었는데 막 짖으면서 달려오면서 곰이를 물었어요. 옆구리를 확 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곰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형견이고 크고 털도 붕실하고 그래서 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저희 곰이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방어하고 피하지 않는 강아지였다면 그 푸들은 조그만 푸들, 곰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조그만 푸들이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그냥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아주머니 분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줄을 당겨가지고 이제 어쨌든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아주머니 분을 한번 그냥 쓱 쳐다보고 한숨 한번 푹 쉬고 그냥 갔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이기도 그렇고 뭐 제가 거기서 이제 뭔가 화를 내기도 뭐하고 또 훈련사라는 사람이 또 막 화를 냈다 그러면 또 그분은 또 굉장히 또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오프리시가 아니더라도요 그 자동 리드 줄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 뭐 하고 있는 저 사이에 그냥 자동 리드 줄을 쫙 당겨가지고 가가지고 콱 하다 보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미용했구나. 네. 그래서 이 오프리시는 정말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된 공간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건 누굴 위해서가 아닌 내 강아지를 위해서예요. 다른 강아지한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리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애견 카페도 있고 애견 운동장도 있고요.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안전이 정말 제대로
산 위에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땐 잠깐 해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콜백이 되어야 하는 상황. 딱 부르면 우리 아이가 딱 올 수 있을 그런 교육이 되어 있으면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강아지가 줄이 없으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우리 아이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꼭 오프리시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 그런 오프리시를 하다 보면 우리 비반려인들, 강아지 싫어하시는 아저씨들이 막 보면은 엄청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막 또 이 아까 같은 혐오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센트럴파크에 자주 갑니다. 되게 거의 매일 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센트럴파크에는 제가 피켓을 들고 반려견에 대한 패티켓 교육 뭐 이렇게 홍보 활동, 뭐 캠페인 활동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어떤 보호자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반려견 고미가 매일매일 산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몰래 밤에 이렇게 풋살장에다 강아지를 풀어놓고 막 뛰고 그러시는데 몇 번 제가 들어가서 제지하고 나오시라고 하고 이러저러 하니 여기서는 그걸 하지 마시라. 사실 그 풋살장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 한 10여 미터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강아지 풀어놓고 사실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알아요. 강아지 풀어놓고 놀고 있다는 거. 안전하니까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고 지나가면요. 핸드폰으로 신고합니다. 민원 넣어요. 민원을 넣다 보니까 센트럴파크에 반려견이 들어가는 거 자제하라는 그런 현수막이 붙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신경 쓰고 있을 거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닌데. 자. 오늘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강아지에 관련한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교육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좀 들으셨으면은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실 텐데 조금 축약하자면 강아지는 늑대고 늑대의 행동을 보면 내 강아지의 행동을 알 수 있다라는 거가 메인이었어요. 요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서 못 보셨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주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한테 몇 가지 우리가 교육법으로 사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반려견들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행동을 정말 자주 하실 거예요. 아니, 해본 적은 꼭 있으실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식탁에서 만약에 밥을 먹을 때, 아니면 과일을 먹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간식을 먹을 때. 그럴 때 우리 강아지가 와가지고 나도 하나 주세요 하고 그냥 애절한 눈빛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애절하게 쳐다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위에 있는 바나나를 조금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과를 좀 잘라서 주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사실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입니다. 늑대들이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사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냥 중에 사실 뭡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사실 그 집안에서 보호자가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뭔가 이 식탁에 앉고 이렇게 있다가 앉는 상태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리더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 보호자보다 내가 리더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리더로서
내 집을 지켜야 하니까 불안해지고 내 집이 너무 넓네. 내가 야생에서 생활하던 굴은 요만한데 우리 집 굴은 진짜 이만하네. 불안해. 내가 여기 다 지켜야 돼. 여기 다 내 공간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그러면 밖에선 들려오는 조그만 소리에도 누구야? 누구? 저리 가! 라고 짖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역할이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집을 지키는 진짜 리더, 강력한 리더가 되어야 강아지들은 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리더로서의 네가 리더야. 그러니까 늑대들이 사냥하면요 무조건 누가 먼저 먹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리더가 먹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먹는 거는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행동, 그러니까 뭔가 식탁에서 내려주거나 내가 먹고 있을 때 주거나 하는 행동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내가 먹는 걸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밥그릇에 주던가 아니면 뭔가를 시키고 주는 겁니다. 이쪽 식탁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한 다음에 잘 기다렸으면 옳지 하면서 먹어 하면서 리더로서의 뭔가 통제에 따르면 보상이 생긴다라는 것과 아니면 자기 밥그릇 내가 먹는 항상 먹는 그곳에서 먹는 것, 요것이 강아지들이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내가 리더로서 해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되나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건요? 어려운가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앞으로 4가지를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5가지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실제로 행동 교정을 하면서 보호자님들한테 첫 주에 내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이거를 다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 자, 2번째는요. 산책입니다. 산책을 진짜 열심히 매일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나는 화장실을 안 가거나 밥을 안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은 내가 머무는 내 보금자리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배변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매일매일 밖에서 산책을 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정말 법으로 정해놓고 하루에 2번 1시간 이상을 산책을 안 하면 벌금을 내고 계속 안 하면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뺏어가는 것처럼 산책은 강아지들한테 진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산책 잘하는 거, 배변 밖에서 잘하는 거, 이게 2번째 입니다. 이게 어떤 걸로 작용하냐면요. 강아지들한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집안에서 나가지 못한 강아지들은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짖게 되고 그리고 뭐 배변 실수, 집안에다가 여기저기 배변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뭘 물어뜯기도 하고요.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3번째, 제일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이제 보호자님들이 딱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터치하지 않기입니다. 만지지 않기. 그쵸? 진짜 어려울 것 같죠? 말이 안 될 것 같죠? 네. 자, 네? 노터치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호자가 리더십이 길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길러질 때까지는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말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자꾸 만지지 말라고. 걔 저기 손 타면은 버릇 나빠진다고. 들어보셨죠? 늑대들은요, 그리고 개들은요, 야생에서 생활했을 때도
터치라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모견, 부견들한테 먹이를 달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하는 그 입 주변을 핥는 것. 요 정도 터치. 예.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큰 터치가 없어요. 새끼 기를 때, 모견이 강아지 이렇게 안고 뛰어다니는 거, 세 발로 뛰어다니는 거 없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한테는 터치는 사실 살짝 흥분과 긴장을 만듭니다. 네. 흥분과 긴장이 된 상태니까 쉽게 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흥분과 긴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내가 밖에 나왔을 때 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도를 조금 낮춰주는 것,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터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아지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리바이벌을 할게요. 들으신 분들 아니고 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학교 갔을 때 누가 와가지고 학급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르고 도망가고 머리를 푹 잡아 끄집어 당기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야생에서, 늑대가 야생에서 내가 빗질을 하고 내가 발톱을, 발톱 많이 길었네 하면서 발톱을 깎고 있고, 내가 좀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목욕을 하고 빗질을 하고,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없습니다. 둔감하라는, 이거 괜찮아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그 과정에 일련의 교육이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싫어하는 그 카밍 시그널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피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빗질하려고 그러면 자꾸 피하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 이것이 싫어요 라고 아주 보호자님들한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 무시하고 자, 또 빗질합니다. 아이, 너 이뻐져야 되니까 해야 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가 정말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살짝 빗을 이렇게 살짝 물어요. 물었다 놨다 해요. 그건 어떤 거냐,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요. 무시해요, 내 말을. 그러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은 또 해야 돼, 가만히 있어, 빗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또 무시당했어요. 우리 아이는, 강아지는. 그러면 싫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빨을 우르릉 하면서 한번 싫다고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으르릉 했어요. 이 새끼가 하면서 또 빗어요. 그럼 맨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최고로 거부하는 거를 표현하는 건 이빨로 무는 행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빵 물었는데 보호자가 하면서 뗐어요. 그럼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네. 계속 물어야 되겠다. 계속 봅니다. 이거는 사실 존중이에요. 우리가 강아지의 시그널을, 강아지의 언어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우리는 강아지를 존중하지 않고 애완견으로 그냥 너가 이뻐야 나랑 살 수 있어 가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 반려견이잖아요. 반려견은 우리 아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고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요것만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무는 거, 입질이라고 하는 이 무는 것 때문에 저랑 이제 많이 수업을 하게 돼요. 끝단까지 간 거예요, 이미. 보호자 그냥 무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한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신호도 없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싫으면 무조건 물기로 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호자님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터치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터치. 너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할게. 나 한번 믿어봐. 내가 너 진짜 리더로서 좀 훌륭한 리더로서 내가 너 지켜줄게. 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선 터치하지 않는 것이 1순위가 됩니다. 그 터치하지 않는 거의 범위에 뭐 미용 그거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더기로 사는 거예요, 진짜. 자, 설채원 훈련사가 얘기했었죠. 피계 행계, 덕의 행계. 뜻 알고 계세요? 피계 행계, 덕의 행계. 네, 피곤한 개가 그렇죠.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더러운 개가 행복한 개다. 그 말입니다. 피곤한 개 산책 많이 하고 보호자랑 많이 놀니까 피곤한 개가 되는 거고요. 더러운 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러운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우리 강아지들은. 네. 하지만 털이 계속 기는 아이들 이제 푸들이나 뭐 말티즈 이런 애들은 털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털 관리를 이쁘게 우리 이름이 뭐였죠? 시루 맞아요. 시루처럼 예쁘게 오늘 미용하고 왔는데 시루처럼 미용을 계속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둔감하라는 교육을 통해서 빗질이든 뭐든 간에 다 편하게 받고 미용 바리깡 됐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을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 골든 리트리버들 막 빗질을 하는데 자고 있고 막. 본 적 있으시죠? 맞아요. 그냥 막 빗는데도 가만히 자고 있어. 누워 있고 막.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 강아지들, 소형견들 뭐 보면은 그런가요? 사실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교육을 하면 그걸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자, 그만큼 터치하지 않는 거의 범위는 정말 다 전체라고 보면 되고 그냥 더럽게 좀 살아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여야 보호자가 리더가 된다라는 거. 발 닦는 것도 안 합니다. 발 닦는 것도 절대 안 시키지 말라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고민은 절대 안 닦여요. 진짜 비가 엄청 왔을 때나 나가가지고 완전 젖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하긴 하는데 발 닦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아지들은 소변 그리고 대변 눌 때 보면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대변 눌 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걸 할까요? 냄새 맡고 돌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냄새는 코에 대한 자극, 새로운 자극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강아지에 대한 냄새, 소변 냄새 자극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풀 냄새 같은 것도 새로운 자극입니다. 이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냄새를 맡는 거고 또 하나 도는 거는 그 자리가 잔디 같고 좀 배수가 잘 되고 낙엽이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좀 내 다리에 소변이 안 묻고 내 응가가 안 묻고 이렇게 되는 곳인가 알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느끼는 거예요. 발바닥이 되게 예민합니다. 발이 예민하다는 거 들어보셨죠? 엄청 강아지는 감각기관 중에 또 발이 엄청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발 닦일 때 이렇게 발 잡고 이렇게 닦이는 거 사실 진짜 싫어합니다. 아파요. 아플 정도로 예민하니까 너무. 그래서 발 닦일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발 손 줘 그러면은 계속 이런 애들 많죠. 주기 싫으니까. 엄마가 분명히 아플게 할 거 아니까. 그만큼 발 닦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발을 닦이냐 이렇게 닦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융이 이렇게 큰 발매트 같은 거 팔아요. 우리 뭐 노브랜드나 어디 다이소 가도 파는데 융 큰 거 이런 거를 한 2장을 사시라 해가지고 그 2장을 대충 이렇게 그냥 엮어도 되고 뭐 스테이플러로 찝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깔아놓고 그 옆에 문 옆에다가 분무기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분무기에 약간 소독제 조금 타고 그래서 그거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쫙 뿌리는 겁니다. 쭉 뿌려놓고 그 위에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발발 사이에 이렇게 융이 이렇게 계속 부벼지면서 닦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내가 터치하지 않고도 발 충분히 잘 닦일 수 있어요.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 뭐 안 뿌려도 뭐 되겠죠. 그러면 다 젖은 거
또 발 사이에 융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면은 자 이따가 채널은 운영하시고 네 조금만 이따가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강아지들의 발을 좀 닦이면 아이들이 우리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를 또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두 분? 아하 융이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아셨으니까 구매하시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그거 외에도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더십이 잘 갖춰지기 전까지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만약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되게 빨리 해가지고 한 달 안에 빡 만들어내지만 우리 보호자님들이 셀프로 하시려면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자, 하나, 둘, 세 번째 했죠.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공간에 대한 통제라고 합니다. 공간에 대한 통제. 자, 우리 늑대들의 그 생활사를 좀 보면요, 우두머리들이 쉬고 자고 하는 공간은 따로 있어요. 같이 무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항상 우두머리 늑대가 쉬고 자고 하는 공간은 완전히 따로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사실 다른 개체들이 오는 걸 못하게 만듭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만약에 내가 쉬고 있는데 너가 와? 그러면은 와! 가가지고 혼냅니다. 정말 죽일 듯이. 근데 대부분 이미 우리 우두머리 리더는 이미 완벽한 강한 리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리더들이 쉬고 자고 하는 공간이 어딘가요? 침실. 그리고 소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침대에서 같이 자거나 소파 위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게끔 하고 거기 소파에서 계속 누워 있고 자고 있고 하는 강아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리더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 부분이. 먹는 거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파 위에 그리고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거. 처음에는 올라가고 뛰어 올라가고 안 내려 올라가고 버티고 난리 칠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지위를 잃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들이요. 근데 그거를 좀 단호하게 혼내시고 팍 내려가 팍 해가지고 좀 내려가게 하고 올라오지 마 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보호자의 리더로서의 카리스마의 하나의 또 장치가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어려운가요, 이것도? 듣는 거는 쉽죠. 듣는 건 쉽죠. 듣는 건 쉽지.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견들의 문제, 이미 아이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고치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새끼 때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 역할. 또 하나는요, 맨 마지막 하나는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앉아 엎드려 기다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전도 중요하긴 한데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간식도 중요하죠. 간식을 있어야 하죠. 일단 처음에는. 뭘까요? 뭐였죠? 아이 컨택. 아이 컨택입니다. 눈을 한 3초 딱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옳지 하고 주는 것. 내 통제에 따르는 거지. 간식만 이러고 난 간식 언제 먹을 수 있나 이러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보호자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수백 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아이 컨택,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고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 이거 해도 되나라고 보호자님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리더십이 잘 잡히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소파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소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 앉아서
보호자를 쳐다봐요. 나 올라가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 그러면 그때야 이제 올라가고. 소파, 뭐 침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만약에 집안에서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우리 간식을 한번 이렇게 바닥에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눈치채지, 아니, 눈치채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만약에 툭 떨어뜨렸을 때 강아지가 확 와가지고 탁 물어 먹어요. 보호자가 허락도 안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이미 집 전체는 강아지의 영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보호자의 영역이 되어 있어야 강아지들은 짖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짖음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중에 무슨 뭐 짖음 방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짖을 때마다 뭐 박수를 쳐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거는 공간에 대한 아이들이 지키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면은 짖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우리 보호자가 리더로서 내가 다 지키는 공간이야. 이 공간 다 내 거야. 네 공간은 여기 집이랑 너 여기 쿠션이랑 여기 요 정도야. 라는 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앉아 엎드려 기다려까지. 그리고 이제 앉아 엎드려 기다려는 패티캣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해야 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좀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하지 않게 공간에 대한 문제. 네. 제가 애들 때문에 바닥에서 자거든요. 네네. 세명이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같이 자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잠자리를 좀 옮기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네 어떻게 뭐 침대를 아니면 방에 따로 들어가서 주무시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랑 그냥 분리해서. 네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분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3마리랑 이제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주무시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여기가 내 자리인가 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가 왕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좀 따로 주무시고 강아지들끼리는 따로따로 뭐 자기 뭐 쿠션이나 방석 아니면 캔넬이나 이런 데서 잘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캔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캔넬 강아지들이 우리 야생에서 살 때 어디서 살까요? 늑대들이 야생에서 살 때 보금자리가 어딜까요? 땅굴. 굴이에요. 굴에서 거의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넬이라는 거는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캔넬을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이제 사람 사는 집을 엄청 큰 캔넬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큰 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공간은 캔넬 요만한 거, 난 여기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한데. 왜냐면 바로 여기 다 닫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집 전체가 돼버리면 강아지들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저기서 누가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옮기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네, 따로 자야 됩니다. 분리수면. 자, 외국에서는 강아지들이 되게 잘 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국 뭐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 아니면 유튜브 뭐 어디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냥 거의 강아지들의 기본은 뭐냐면 저 소파 옆에 아니면 소파 위에 어디 한쪽 구석에서 쿠션에서 늘어져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면 누워서 쉬고 있거나. 외국의 서양권의 문화가 강아지들한테 엄청나게 좀 이득적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니까 거의 대부분 마당이 있어요. 그럼 마당 쪽으로 나가는 강아지들한테 펫도어를 설치를 다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매려오면 밖에 나가서 쉬 싸고 응아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하나, 외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강아지들 발 닦일까요? 안 닦입니다.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양 사람들도 특징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한 다음에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거의 4개월, 5개월 깐난쟁이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깐난쟁이들 그때부터 뭐를 해요? 뭐를 할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분리수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살, 12살까지도 같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침대에 온 가족이 다 침대 막 바꿔가지고 막 저기 저상형 막 와이드 침대 막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 온 가족이 다 들어누워 자는. 사람 아이들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분리불안이 있는 사람 아이들. 엄마 없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권의 문화 자체가 조금 강아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기르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보호자님들이 조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짖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좀 쭉쭉 지켜나가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거를 뭐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간식을 툭 떨어뜨려 봤는데 얘가 안 먹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 된 겁니다. 끝. 그 이후부터는요, 침대에서 같이 자고 뭐 소파에 가서 뒹굴고 발 닦고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줄 잠깐만 써도 될까요? 네. 자, 줄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강아지예요. 그리고 아니다. 제가 강아지예요. 우리 여기가 이제 저의 보호자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은요, 주도권, 자기가 리더로서의 주도권,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주도권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줄다리기를 어떻게 하느냐? 강아지들은 조금씩 계속 담가옵니다. 보호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근데 줄을 한번 좀 당겨 보시겠어요? 미안. 자, 이겁니다. 보호자가요, 우리 내 반려견한테 주도권을 1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다 뺏어오는 겁니다. 줄을 다 당겨오는 거예요. 그렇고 줄을 이렇게 다 당겨가지고 줄을 바닥에 내려놓는,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반려견들은 게임이 끝나면 다시는 그 주도권 줄다리기의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되게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근데 말 되게 잘 들어, 강아지가. 그런 분들은 이미 주도권 줄다리기를 끝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서 저 사람들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강아지는 이미 리더가 돼서 짖고 막 그런 강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의 줄다리기를 항상 끝내기 위해서 보호자님들이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은 이제 나중에 좀 이게 3회차 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갈 거니까. 네, 그런 부분. 왜 올 거야? 올 거야? 자, 또 궁금하신 거. 또 그 산책을 네. 하기 전에 도망가는데 목줄을 채우려고 하면 물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그냥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요거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그 진짜 이어집니다. 둔감하라는 것, 그리고 터치라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언어, 뭐 요런 거랑 다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새끼 때 이제 그 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산책을 나갈 때 갑자기 그냥 산책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급해 마음이. 급해서 한 S를 갑자기 다서 툭툭 채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외계 행성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외계인이 이만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보호자님 팔에다가 막 이상한 걸 막 채워. 기계를 막 채워. 이상한 걸 채워. 말도 안 통해. 뭔지도 몰라. 이게 뭐야? 어떨까요? 기분이? 무섭죠. 무서워요. 뭐가 막 몸에 막 채워지니까 막 갑자기 이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줄이든 뭐든 내 몸에 채우는 건 무서워가 이미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둔가마라는 교육 자체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와 같이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 5가지를 열심히 잘 지키는 와중에 둔가마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이거 다 하고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가 아이들에 대한 그 yes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yes. 옳지, 잘했어, yes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문화상 안 돼, 하지 마 부터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칭찬하기가 좀 어색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되게 리액션도 크고 막 그냥 막 오케이 뭐 하면서 뭐 yes, good girl 하면서 막 good boy 막 이거를 막 그냥 닭사스럽게 되게 잘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세 이하의 교육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육은 원리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사람 4세 이하의 교육과. 왜냐하면 둘 다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냥 똑같은 동물이에요. 지능 수준도 거의 거기서 거기. 원리는 똑같으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게 뭐냐면 사람 아이들도 칭찬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 아이도. 그래서 칭찬부터 yes, 뭔가 잘했어요? 아이 컨택을 했어요? 옳지, 잘했어 주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뭔가 내 눈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엎드렸어? 앉았어? 뭐 기다려 했는데 또 기다려 잘했어? 그러면서 yes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no를 알려주는 거예요. 올라오지 마! 안 돼! 그것도 명확하게. 네, 그냥 대충 안 돼. 이런 수준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안 돼라는 것, 그리고 단어도 딱 정확해야 돼요. 모든 보호자님들이 막 하지 마, 안 돼,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안 돼라는 단어 딱 하나만 쓰는 겁니다. yes는 옳지라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잘했을 때 내 명령을 듣고 내 눈을 아이 컨택했을 때 내 말에 움직였을 때 칭찬할 때 뭐지? 옳지라는 단어를 그냥 딱 쓰는 거고요. 안 돼는 딱 안 돼라는 거 쓰고. 자, 단어만 쓰면 될까요? 단어만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리액션도 중요해요. 맨 처음에는 강아지들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yes에는 항상 보상. 그래서 그 말로 옳지라고 하는 게 조금 항상 좀 똑같이 낼 수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처음부터 좀 어려운 보호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클리커를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파블로프에게 종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내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딸딱하고 옳지 잘했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트리백 차고 다니는 이유? 2초 이내에 보상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까먹어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보상받았다는 걸. 그래서 즉시 딱딱 누르고 바로 주기 위해서 이 트리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트리백 저거 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2초 이내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쓰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그냥 가방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여기다 뭐 크로스백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해하시는 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지퍼 열고 그 안에서 열은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지퍼락도 열고 그 안에서 또 하나 꺼내주는 동안에 우리 아이는 까먹어. 네. 다들 그러셔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보상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 무조건 드립백 사세요. 클리커 사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립백도 그냥 뭐 지퍼형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자석.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열어놓고 닫아.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쑥 들어가면 바로 꺼낼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yes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no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만약에 막 새끼 강아지를 막 움직여요. 그러면 엄마 강아지가 가가지고 몸으로 쓱 막는 바디 블로킹을 모견들이 합니다. 그리고 몸을 살짝 툭 부딪히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강아지들의 언어에서 바디 블로킹은 강아지들의 노의 신호랑 같습니다. 그래서 노를 할 때는 뭐 여기 쪽으로 툭 밀면서 노, 안 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 큰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툭 밀어가지고 이제 안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작은 강아지는 뭐 똑같아요. 뭐 발로 살짝 밀쳐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라는 거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목줄을 이용하죠. 목줄을 가지고 살짝 툭 하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 목 주변, 가슴 주변에 어느 정도의 신체, 바디 랭귀지가 있고 나서 언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es와 no를 가르치고 나서는 그 뒤, 이제 클리커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둔감화가 이루어져요. 어떤 둔감화냐? 이제 클리커만 울리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강아지가. 나는 무조건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이 하네스 빗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게 빗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빗을 꺼내서 그냥 우리 강아지 앞에 놔요. 근데 이미 벌써 빗은 저것만 들면 나 싫었어. 엄청나. 저 도망가기 바쁘고. 근데 그냥 놓고야 여기 오라고 한 다음에 딸깍하고 계속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 빗 여기 있어도 괜찮네? 라고 인식이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빗을 들어요. 그러면 벌써 도망가요. 하지만 우리는 빗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또 그냥 빗 들고 나서 딸깍하고 또 보상 주고 딸깍하고 보상 주고 계속 이 빗을 언제까지 이 빗을 들고 계속 이걸 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빗을 의식하지 않을 때까지 보호자가 손에 빗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빗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빗이 움직이는 것만 계속 보고 있거나 하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단계는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빗을 이렇게 쥐고 우리 강아지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가슴에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다음에 딸깍 보상, 딸깍 보상. 그러면 빗이 가까이 와요. 근데 빗이 닿는 건 아니고 이제 보호자 손가락이 닿았어요. 어쨌든 내 몸에 닿는 느낌은 있어요. 빗이 가까이 왔고요. 근데 내가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또 도망가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반응 이렇게 닿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행동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둔감화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점점 올려가는 거예요. 이 하네스라는 거를 이해시켜 주려면 하네스를 앞에다 두고 하네스 앞에 옆에 뭐 뒤쪽 이쪽에다가 간식을 막 이렇게 주면서 하네스에 자기 코도 이렇게 닿아보고 입도 냄새도 맡아보고 살짝 물어보기도 하고 내 발로 하네스를 밟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이 하네스가 몸에 닿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지 않고 찰컥찰컥 채우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래서 퍼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그것부터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강아지가 트라우마나 싫어하는 거 없이 보호자님이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 퍼피 교육이고 퍼피 교육은 굉장히 또 금방 조금만 해도 되고요. 오랫동안 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퍼피 교육은. 그리고 혼나지도 않아도 돼요. 노를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퍼피 교육은. 그냥 예스만 가르치면 사람이나 강아지나 내가 좋았던 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피 교육은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만들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네, 좀 답이 됐죠? 둔감하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목줄로 사셨네요. 아주 좋아요. 저거 분독으로. 네. 하네스 하다 하네스를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목줄이 더 편해요, 강아지들한테는. 몸 전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하네스는 이렇게 싸고 있다가 이걸 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유연한 애들은 쏙 빠져가지고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목줄을 딱 맞게 해야죠. 아, 털이 없어서? 아, 닥스라고 하셨죠? 아니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는 예외예요. 예외예요. 각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레이하운드는 머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휘핏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아이쥐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하네스 써야 돼요. 다만 하네스랑 목줄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만 주려고 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할 때만. 네, 그렇죠. 오케이. 네. 왜 앞선 방지한다는 거 입에 이렇게 아, 네네네네. 젠틀 리더. 그런 것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효과는 있겠지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리더십을 만드는 그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엮여 있는 거예요. 뭘 빼고 뭘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그냥 년 단위일 거예요, 년 단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말 좀 완벽하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변화가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해야지라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그래서 오래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짧게 하려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거를 한 달 내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의 틈, 네,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그거를 뭐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뭐든지 다 안 돼, 다 그거 딱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 내에 강아지들은 완벽하게 또 달라집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그 도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제 제가 개인 이제 행동 교정을 간다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보호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세요. 영상 보내주세요. 산책을 안 해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때마다 사진 찍어 보내세요. 영상 보내세요라고 해요. 철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계속 누군가 막 보채지 않으면은 사실 내 스스로 그걸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뭐냐면 아이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사실 지 모든 것들이 다 리더십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우리 많은 아이들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는요, 인천에 있는 어떤 믹스견 아이였는데요. 아니다, 믹스견이 아니다. 푸들이구나. 푸들인데 푸들들이 피부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푸들이 이제 등 쪽에 보면은 아토피라고 해가지고 막 다 털이 거의 다 듬성듬성 빠질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막 진물이 나와서 맨날 드레싱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3회차 될 때 드레싱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짖는 것도 없어졌고 뭐 밖에 나가서도 보호자님 앞서서 막 줄 땡기고 걷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옆에서 걷게끔 되었고 그때부터
드레싱 안 해도 되고 4회차, 5회차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보호자님이 저희 애 이제 거의 다 나아간다고 등. 그게 잠깐 있던 병이 아니라 3, 4년을 그렇게 앓고 있었어요. 계속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이게 그냥 3, 4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질병의 근원이 돼요. 또 어떤 아이는 이 보호자님은 교육을 진행하진 않으셨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좀 안타까운데 시바견이에요. 시바견인데 좀 뚱뚱해요. 일반적인 시바견이 15kg 정도가 뭐 넘으면 안 돼요. 원래 일반적인 시바이누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호텔링을 한 달간 미국에 가야 돼가지고 맡겨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알았다 했는데 만나러 가보니까 26kg예요. 네, 몸무게가 진짜 엄청나게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막 다니는 것도 어그적이지만 다닐 때마다 그냥 막 몸이 막 출렁출렁 흔들리는 거야, 쉐이킹. 근데 너무 귀엽긴 해요. 뚱뚱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이제 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면은 그거 약간 확대라고 해가지고 못 키우게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식습관도 문제가 있었고 산책을 얼마나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라고. 그러면서 왜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우리 아이가 산책을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인이 부탁한 거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잘 지내보자 하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미와 그 시바이누 우리 뚱시바 친구랑 매일매일 3번씩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못 움직이고. 그 친구가 그냥 뚱뚱만 했던 게 아니라 아토피도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병도. 비만으로 인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토피가 여기 팔뚝도 이만하게 그 아토피 자국 딱지 뭐 이렇게 이만한 거 있고 코 주변에도 그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코 진물이 나와서 여기를 코를 꽉 막고 있어요. 숨쉬기도 숨 못 쉬어요. 그냥 코를 못 쉬고 그냥 입으로만 쉬는 정도. 근데 이제 보호자님 물어보니까 뭐 사이토 포인트라고 한 30만 원짜리 주사를 그걸 거의 2달에 한 번인가씩 계속 맞춘대요. 그거를 한 2년, 한 3년 넘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짜리 주사를. 되게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랑 맨날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집안에서는 절대 집을 지키지 못하게 저는 강력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항상 뭔가 딱 뭐 자리교육 뭐 이렇게 좀 너 여기서 쉬어 나오지 마 거기 있어 옳지 하면서 또 칭찬해주고 하면서 거기 머물게끔 하고 쉬게끔 하고 집에서는 대부분 쉬고 자고 맨날 산책하고 산책량 점점 늘려가지고 하루에 한 뭐 4km, 5km씩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미국 놀러 가신 게 동안 저랑 같이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코가 뻥 뚫렸습니다. 진물이 꽉 막고 있던 거 다 사라지고 여기 이제 그 하얀 핑크색 살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코도 뚫리고 여기에 이만한 게 한 요만해지고 조금만 이렇게 다 줄어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도 얼마나 뺐냐면 26kg에서 19kg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간식이요?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바이탈, 체중 조절용 사료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낯설고 뭐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었어요. 3일 동안 굶겼습니다. 안 먹어?
늑대들 원래 3일 동안 굶어도 돼요. 개들 3일 동안 굶어도 절대 안 죽습니다. 몸에 문제 생기는 것도 절대 없고요. 안 먹어 말어. 그럼 바로 치우고 산책하자. 그럼 산책하고 그거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지나니까 이제 슬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엄청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정말 다 거의 다 나아가지고 집에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줄었으니까 진짜 강아지들 비만은요 노견되면 진짜 심각해져요. 나중에 합병증 장난 아닙니다. 뭐 당뇨도 오기도 하고요, 막 심부전 오기도 하고요, 심장병 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만은 진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은데 비만까지 있다? 그럼 뭐 진짜 제명에는 못 간다 거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짖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강아지들의 생명과 보호자님들의 돈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애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저희 곰이 집에서 짖는 일 없습니다. 곰이 짖음 소리 거의 한 2달에 한 번 들을까 말까예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 딱 어떤 행동이냐면요, 중학생 남자아이 정도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맨날 집에 가면 TV 봐요. 이렇게 TV 보는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러면은 곰이는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쓱 뭐 캔넬 아니면은 저기 베란다 나가서 시원한 데서 엎드려 자거나 누워 자거나, 제 눈에 안 보여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물 먹으러 나올 때만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아빠 한번 쓱 보고 가가지고 또 물 먹고, 그리고 쓱 들어가면서 뭐야 아빠 뭐 하나 하고 쓱 들어가서 또 자고. 그 방문에서 옛날 게임하다가 지 물 먹을 때 뭐 배고플 때만 기어 나오는 그 중학생 남자아이들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우리 곰이가 되게 편안하게 지내는구나라고 느껴져요.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필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금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뭐 간식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거나 산책을 가고 싶거나 이럴 때 요 4가지를 제가 이 클리커를 이용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자기가 뭐 필요하면 제 소파에 이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계속 봐요. 그러면 뭐 산책 아니면 뭐 간식 얘기했을 때 예스의 신호를 뽀뽀로 가르치고 쳤거든요. 그래서 뭐 산책, 간식, 뭐 반응 없다 갑자기 뭐 밥 줘? 그러면 가서 뽀뽀해요. 그러면 밥 줘? 알았어, 밥 줄게.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결국은 저랑 굉장히 그런 소통이 잘 되게끔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그 알이라는 코기 아세요? 버튼 누르는 아이. 뭐 간식, 산책, 뭐 집사야 가자 막 그러면서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반복적인 거.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뽀뽀라는 반응을 했고 그러면 그 즉시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단어로 연결을 시켜서 행동으로 만들면 그게 아이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보호자와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진짜 서로 막 정말 너무너무 소통이 되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강아지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또 질문. 아까 질문 다 됐죠? 아까 마지막 질문하셨고 됐죠? 질문 마지막에 하셨던 건가요? 제가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길을 잃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얘는 새벽에 꼭 짖거든요. 네. 밖에서 소리가 안 나도 짖고. 네네. 지가 놀다가 침대에 와가지고 저를 보고 짖고. 나가자는 거예요. 산책. 4시에. 네. 강아지들 아시죠? 개들의 습성, 늑대들의 습성도 똑같은데요. 새 뜨기 전 아니면 새벽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해 지기 전.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노을에 그러니까 뭐지? 황혼 갑자기 생각.
예? 아니. 석양 질 때 저 개가 저 동물이 내 개인지 내 늑대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개들 늑대과의 동물들은 항상 해가 질 무렵에 사냥을 나가고요.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또 사냥을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 산책과 해질 때 산책이라는 거가 사실 본능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본능이 많이 올라왔나 보죠. 이제서 아니면 이게 패턴 그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리듬 패턴. 내가 먹었을 때 내가 이만큼 잤는데 그러면 이제 깨고 뭐 이런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패턴 때문에 그 새벽에 좀 보호자님한테 좀 보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패턴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리고 산책량을 늘리든가 잠자기 전에 한 9시, 10시 돼가지고 잠자기 전에 산책을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잠들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침까지 그래도 좀 쭉 잘 수도 있고요. 밥을 산책하고 나서 응가하고 밥을 먹어 그러면은 쭉 잘 수 있는 좀 역할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꼭 밥 나오기 전에 짚고 그 새벽에 중간에 한 번씩 꼭 짚더라고요. 밥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자동급식기를 쓰는데 밥이 나오기 전에? 점점 빨라졌거든요. 8시 정도에 줬다가 지금 6시 반에 밥이 나와요. 그러면은 6시에 지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4시에 지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럼 새벽에는 놀다가 그렇게 꼭 짚고 저 일어나면 자요. 요구적인 거가 좀 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짓고 있는지를 좀 모르겠지만 요구적인 거가 클 겁니다. 일단은 밥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밥 줘! 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 에너지 넘쳐! 놀고 싶어! 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규칙적인 생활, 일관성을 갖는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가 되게 강아지들한테 중요합니다. 군견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이유가 아침에 새벽 6시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점호하고 그 다음에 뛰고 이게 365일을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칙적인 그런 산책 패턴, 밥 먹는 패턴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에너지가 넘치면은 몇 살이라고 그랬죠, 강아지가? 이제 곧 12살. 12살? 그러면은 에너지 때문은 아닐 거고 약간 좀 요구적인 걸 겁니다. 원래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러기 시작하니까. 네. 뭐 이것도 근데 제가 진짜 완벽하게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생활 습관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약간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네. 치매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규칙적인 생활을 좀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병원도 잘 다니실 테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하신가? 네. 말티즈 네. 11년 차인데 11년 차. 소변 보고 뒷발질이 너무 많이 했어. 소변 보고 뒷발질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이제 그런 과시,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이만큼 센 사람이야. 그리고 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다지 둬도 괜찮은데. 그럼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다만 집안에서 그 배변 패드에다가 하면은 완전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안 돼요. 그럼 밖에서 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그냥 본능 중에 하나예요. 자신감이 넘쳐서 그럽니다. 원래 시간 하면 한 50번은 할걸요?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그럼 가자 하고 좀 제재하셔야죠. 예. 참고로 말티즈는 늑대랑 가장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예쁘지만요. 사실 말티즈는 이탈리아에 있는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진돗개 진도처럼 자연적으로 발생된 강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와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보다도 더 가깝고요. 시바이누랑 거의 동급 그 이상의
그 늑대랑 같은 더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도 더 높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티즈는 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늑대의 본능이 더 강하니까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좀 해결은 되셨습니까?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그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물어보시면 제가 다 그래도 좀 답변해드리고요. 그 안에 사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겨울철 산책 주의사항, 여름철 산책의 주의사항, 뭐 이것저것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금요일 날 우리 산책 수업으로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 집중해서 들어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